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우포커스 시작합니다. 휴가철 반려동물과 피서지에 온 휴양객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키우지만 기회를 노리다 무책임하게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방지하겠다며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와 함께 보유세 도입을 의제로 꺼냈는데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시민 의견은 어떤지, 동물 유기를 막을 방법은 세금 부과 말고는 없는 건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입니다.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게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버림받은 동물은 새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쁜 것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볍게 조금 입양을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좀 추후에 좀 지나다 보면은 파양도 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주인 잃은 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은 통상 열흘. 대부분 보호소는 이 시간 안에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합니다. 이곳 센터는 피입양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휴가철엔 동물 유기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격리 해제가 되어서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하시다 보니까 이제 외출이나 이제 잠깐 집을 비우실 때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여름 휴가철에 보통 자주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안락사된 유기, 유실동물은 22만 마리, 지난해에만 18,000마리가 멀쩡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비극의 배경은 첫째도, 둘째도 예산 부족입니다. 동물을 버린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목격자가 증거까지 챙겨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동물 보유세를 처음 화두에 올린 건 2년 전.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관련 비용이 늘자 반려동물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자 제안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매년 최소 13만 원의 세금을 부과, 맹변의 경우엔 107만 원부터 보유세를 내도록 합니다. 네덜란드에선 한 마리를 키우면 연 17만 원을 내야 하는데 두 마리를 키울 땐 50만 원으로 부담을 3배나 가중시킵니다. 문화 대혁명 당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을 처형하던 중국도 1995년부터 이미 과세 중입니다.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제도적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캠프는 세금을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동물 보유세에 대한 시민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세금으로서도 그런 게 많이 방지도 될 것 같고, 유기동물들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배치되면서 저희 나라도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금도 매기면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지니까 세금 내는 것만큼 주변의 반려동물들을 위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확장된다면 기꺼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주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과연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정부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거에서 정말 유기견들이 많이 줄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유기동물센터도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입양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까다로우면 좋을 것 같아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거론했던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 같이 아직까지 반려동물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은 동물 보유세라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고요. 보유세보다는 오히려 진료비의 부가세를 다시 리펀드하는 식으로 지원해주면. 동물 진료 부가세는 연평균 2천억 원. 국회에서도 차라리 부가세 면제가 동물 키우는 사람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동물이 한시적으로 늘 것이란 예상도 있는데 동물권 단체 역시 동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그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같이 보완을 하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거부감보다는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경과 규정,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1년 뒤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그 전에 등록을 마친 게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식으로 적용 범위를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00만 명, 국민 4명 중 1명꼴입니다. 이들이 한 마리씩만 키운다고 가정하고 인당 10만 원의 세금만 매겨도 연간 거둘 수 있는 재원은 1조 4천억 원. 하지만 정부는 아직 명확한 용도는 제시하지 못한 채 뜬구름만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쓰겠다, 아니면 교육 사업에 쓰겠다, 아니면 지자체에 동물 복지과가 있거든요. 그쪽에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 아니면 경찰에 동물 관련 사건 수사하는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 그런 식으로 좀 목적을 특정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게 일부 비윤리적인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동물 보유세 논란. 찬반 입장은 갈리지만 동물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살면서 깊이 좋아한 건 절대 잊지 못하고 깊이 사랑한 건 인생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왜 하는지 반려동물은 알지 못하겠지만 확실한 건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부는 지금 이 순간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작년 여름 법률방송은 작가로도 활동 중인 백세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정에서의 혐의와 판결, 법률 상식을 동화 속 인물로 재밌게 풀어간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이란 책을 썼는데요.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시장 발달로 요즘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죠. 이번엔 미디어가 바라보는 소수자 얘기를 법률가 시선에서 바라보는 내용의 신간을 썼다고 합니다. 어느새 두 번째 책을 출간한 백 변호사를 김혜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로포커스 로앤피플입니다. 지난해 9월 녹음이 짙었던 양평의 한 마을에서 만난 백세희 변호사. 당시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이라는 책으로 작가로서 또 다른 인생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여름. 취재진은 빌딩 숲이 우거진 도심에서 백 변호사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집에 가면은 또 이제 농촌 지역 시원하니까 좋고 또 도시에 오면은 또 도시가 주는 활력이 있으니까 또 좋고. 첫 책을 출간한 후 한 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대중문화 콘텐츠에 접근해보자는 출판사 측 제안에 다시 한번 펜을 들기로 결심했다는 게 백 변호사의 말입니다. 첫 책을 출판해낸 그 호밀밭 출판사의 그 편집자님이 대중문화 콘텐츠 내에서 소수자는 어떤 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대해서 그것만으로 한번 단행본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의식을 점점 여러 가지, 소수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백 변호사의 두 번째 책,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은 대중문화 콘텐츠에 등장하는 소수자 유형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책 제목의 납작하다는 미디어가 소수자를 평면적이고 단일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 묘사한다는 표현을 차용했고, 투명하다는 그 존재가 부각되지 않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은요, 소수자 내지는 비주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예 콘텐츠 내에서 존재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소수자를 표현할 때 그런 소수자 집단을 평면적이고 스테레오타입에 의해서 묘사하는 경향을 납작하게 묘사한다라는 표현을. 서울 중심주의부터 에이지즘, 인종, 젠더, 장애, 노동, 퀴어로 이어지는 각장은 아무개 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주류와 비주류의 시선을 오갑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개 씨라는 사람을 설정해서 그 스펙을 한 장씩 한 장씩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나조차도 그런 주류적인 시선에 물들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작은 충격, 그런 작은 그런 느낌을 얻으면은 조금 그런 시선의 균열이 아주 미세한 균열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1장 아무개 씨는 서울에 삽니다에선 먼저 많은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뤘습니다. 백 변호사는 지방 출신의 주인공들이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펼쳐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응답하라 시리즈를 예로 들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각자 고향의 사투리를 썼는데 세월이 흐른 뒤엔 부모님과 대화할 때조차 표준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방 사투리를 계속 쓰면은 촌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고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상을 좀 더 강화시키는 클리셰가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시골을 평화롭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못 박아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이른바 내부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을 고착화한다고 말합니다. 서구 문명이 동양 세계를 묘사할 때 뭔가 순수한 야생의 것, 날것의 것,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것, 뭐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제국주의적이고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우리가 서울 중심주의 하에서 우리가 서울 비수도권 지역을 지방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지배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5장 아무개 씨는 비장애인입니다는 최근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 정당 대표가 비판하고 나선 장애인들의 이야기. 이들은 왜 길에서는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백 변호사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서 매일 아침 몸이 바뀌는 123명의 주인공 중 장애인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뭐 여자 노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어린이로 바뀌기도 하고 외국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화면이 바뀌고 그래도 123명이나 주인공의 모습이 바뀌는 와중에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거 좀 너무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닌가? 자신조차 주류의 집단에 속해 소수자들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책을 쓰며 깨달았다는 백 변호사.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이 책을 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콘텐츠에 대해서 뭔가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어떤 식으로 소수자를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담담하게 보고 그 부분 서술에 있어서는 작가 백세희로서 서술을 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주류적인 시선에 얼마나 물들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은 한정적인 반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비추는 대중문화 콘텐츠는 쏟아져 나오는 요즘.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일 수도 또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다양한 시선을 담아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자영업자는 물론 법인 기업도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돈 되는 법, 오늘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차상진 변호사, 김철현 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분쟁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호사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예, 뭐 변호사들은 이제 분쟁 증가를 보통 이제 사건을 수임하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예. 원래 뭐 사람 느낌이라는 게 뭐 100% 정확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요즘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이제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또 경찰서에서도 요새 이제 경제범죄수사팀의 사건이 좀 폭증을 해가지고 또 이제 수사관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세무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고객 장부를 좀 많이 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네, 저희랑 뭐 거래하는 기업 고객들 분에서는 아직까지 뭐 다행히 큰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데, 저 옛날에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 동업 같은 걸 할 땐 항상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사업에 이제 많은 트렌드가 개인 사업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사업의 형태로 하는 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최근에 법인이 워낙 활성화되고 법인 거래가 워낙 많아지다 보는 거니까 법인의 구성원, 지분 구조를 또 다양하게 하면서 법인의 동업 형태를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 사업자든 뭐 법인 기업이든 분쟁은 많을 것 같은데 그 성장 과정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기업이 잘 안 되었을 때 이제 뭐 동업자 등이나 주변이랑 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뭐 워낙 다양하게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을 거고, 성장하는 경우에도 사실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 법인 사업자든 간에 모든 기업은 결국에는 처음에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거나 비즈니스 전환을 하고 아니면 뭐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M&A라든지 아니면 상장 등을 또 하게 되는데, 기업 분쟁은 이런 성장 주기별로 좀 나타나는 패턴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뭐 어떤 창업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하다가 성장 단계에 이르러서는 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뭐 투자를 하고 받거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하게 되면 또 투자자와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 전환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구성원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동업자 간 분쟁, 투자자 분쟁, 뭐 경쟁사, 협력사, 유관기관 또는 행정기관과의 분쟁 등이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 그 기업 성장 단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계별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세무사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잘못된 창업 계획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되면 예산이나 자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먼저 다 많은 분들이 아이템 같은 걸 먼저 고민하시고, 그럼 이 아이템을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본인의 뭐 자금 개혁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면 급박하게 뭐 다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금과 사후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는 이게 좋은 아이템이고 이 아이템으로 시작만 한다라고 한다면 속칭 그 큰 꿈, 대박이 꿈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시작하시는데, 시장 여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초기에 예상했던 계획과 실제가 달라지면서 이제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사업 예산을 먼저 짜시고 그 다음에 해당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과 사업 규모를 먼저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저도 비슷하게 뭐 재무 계획을 먼저 설정하고 아이템을 뭐 정한다라는 점은 저도 세무사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다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인력보다는 이제 이왕 아이템 고민하는 김에 그냥 뭐 시장과 허들을 먼저 고민하는 점에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달리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역시 내가 이제 예산을 짜고 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구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자신이 이제 씹어서 넘길 수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것을 물게 되면 당연히 목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세무사님 두 분 다 재무 계획을 다 먼저 짜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유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템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모으면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초과하는 규모로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규모가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신의 범위 좀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외부의 차입을 통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무리한 사업 시작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셨을 때 돈, 즉 자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자신의 재무적인 역량, 즉 자금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이템만 매력도 있다면 내가 반드시 대박이 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사업의 초창기에 자금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대요. 그래서 이게 무리한 사업의 시작 자체가 아무래도 첫 단추가 이게 잘못 껴지다 보는 거니까 계속 이제 재무적 역량에서 내가 생각했던 현금 흐름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제 계속 이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이제 나중에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되면서 이제 동업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저는 사업은 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신대륙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랑 똑같은데, 내가 이제 배에 짐을 싣고 식수와 식량을 실어서 갔다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범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 어떤 섬이 나타나겠지 하고 무한히 가다 보면 이제 뭐 선원들이 다 이제 아사를 하거나 침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 투자자들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IR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로 좀 섞거나 과장이 섞이고, 그러면 이제 뭐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 세무사님 말씀대로 뭐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은 이게 뭐 처음에 계획을 잘 잡아도 분쟁이 뭐 나타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창업했을 때랑 좀 다른 환경에 이제 기업이 진입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제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업이 맨 처음에는 이제 올라운더 플레이어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재무도 대충은 알고, 이 아이템도 좀 알고, 기술은 어느 정도 알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알고, 영업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이 알고 있는 그 뭐 영업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규모가 있거나 또 양질의 이제 고객들을 확보하거나 양질의 메이터를 확보하는 뭐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스페시픽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지는데, 결국 이런 분들을 영입해 오면 처음에 초기 창업팀 멤버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분 아래에다 배치를 하다니, 이제 내가 그래도 창업팀이고 주주인데 하면서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위에다 배치하다니 우수한 인력이 들어왔다가 다 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누군가 퇴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퇴사를 한다면 내 지분을 뭐 당신이 사줄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계속 남아 있는다면 나한테 어떤 직책을 주고 보수를 어떻게 주느냐라는 부분이 서로 이제 매칭이 안 돼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형사고소까지 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분쟁은 잘 알겠고 이게 제일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세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예방하기 위한 가장 큰 포인트로 꼭 그 모든 거를 좀 문서화, 서류화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우리가 큰 속칭 이제 대박을 꿈꾸면서 너무 사소한 거를 문서화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니 우리가 좀 그런 걸 서로 간에 작성한다는 걸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서화 했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좋은 상황일 때는 이게 계속 이제 가는데, 혹시나 이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발생했을 때는 서류를 작성하는가가 아닌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동업을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관이나 주주 간의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동업자들의 협의할 내용들을 반드시 좀 기재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당사자분들끼리, 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끼리 하시기 좀 쉽지 않으시다 본다면 이게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분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내가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제 동업의 형태가 개인 사업자들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들의 일종의 법 규정 같은 게 정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관에 기재를 하여서 최대한 회사법적으로 구속력을 좀 만들고, 회사법 등에 제한되는 규정을 정관을 통해서 서로 부차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역시 그 창업을 되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제 이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나 창업을 하실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변호사지만 뭐 세무사님을 위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진짜 기장업체를 잘 고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행정기관이 뭐 이거 업무 니네 어떻게 돼서 이거 무슨 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뭐 배임행령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한 세무조사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발생하면 우선은 내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나마 의지원할 만한 게 정부 지원 사업인데, 이런 이슈 생기면 정부 지원 사업 다 못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부가 엉망이면 이런 이슈 생겼을 때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말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고, 내가 심지어는 기업도 뺏기면서
뺏기면서 자기가 이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다시 손해배상해가지고 자기 사재 털어가지고 기업에 집어넣고 기업은 뺏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상당히 많은 사업주분들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한테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걸로 뭐 세무 기장부터 조정부터 뭐 세무조사 대응까지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 나중에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장료 얼마 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뭐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조금 더 쓰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납니다. 왜냐하면 장부가 엉망이면 사실 변호사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이 장부라는 게 내가 어떤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기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예. 그 세무사님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그 장부 작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세무라는 업무를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내가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 거에 되는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오너로서 자기 영업적인 관점으로 매출의 극대화를 좀 생각하시는데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객관적으로 누가 봤었을 때도 정확하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가의 가장 큰 증빙 서류가 재무제표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좀 장부 작성 또 재무제표의 또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업계약과 정관 같은 작성에서도 반드시 좀 문서를 하셔라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역시나 우리가 서로 간의 의견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익이 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나한테 어떤 위험과 나한테 어떤 리스크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제 변호사님과 같은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분 말씀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우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